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0%대로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1%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막을 내리게 된 제로금리 시대에 앞으로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종부세액 또한 지난해 대비 2배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연일 뜨거운 종부세 논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해 줬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박사님께서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세계 경제는 금리를 낮추어서 경기를 부양할 때라기보다는 오르는 물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금리를 좀 올릴 때다. 우리 사정도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물가지표 우리나라는 3.2%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당시 1.75%이던 우리 기준금리를 0.75%로 그 당시 빅컷이라고 해서 0.50%를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네. 그러다가 두 달 후인 2000년 5월 달에 진짜 그래픽이 나오죠. 또 금리를 0.25%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한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했었거든요. 이를 이제 올 들어서 지난 8월 달에 0.25% 한 번 올리고 또 오늘 또 0.25%를 올림으로써 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0%대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1%로 올라갔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우리가 금리를 1.25%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은 여전히 지금 현재 금리가 낮다. 그래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지금 금리 인상은 결코 긴축적이 아니다. 여전히 완화적이고 긴축이라기보다는 정상화, 금리의 정상화 시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상의 목적은 금리의 정상화와 또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또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금리 인상에 보조를 맞추거나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자금 시프트,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0%거든요. 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0%에서 0.25%인데 그것은 이제 은행들이 얼마나 예치하느냐의 그 예치 규모에 따라서 퍼센트가 차등 우대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상 0%예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보다 1%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1% 차이도 결코 크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돈은 기축통화로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될 수 있고 또 부도의 가능성 면에서 훨씬 낮거든요. 뭐 우리나라 돈이 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신용도 등급에서 1% 정도의 스프레드는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큰 금리 차라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가뜩이나 지금 달러가 오르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리 0.25% 인상을 함으로써 정상화 시켜주는 것은 우리나라 환율에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자 부담이 커지면 아무래도 소비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미칠 파급 효과 짚어주신다면요? 네,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죠. 지금 앵커님은 금리 인상이 되면 가계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그것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또 은행으로부터 많은 융자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반대로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내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노후 자금을 넣어놓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안심하는 이런 희비상곡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충격은 돈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 영끌 또는 빚끌, 빚투한 분들, 이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특히 수입이 없이
연끌을 했던 분들 이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오른 만큼 그걸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현재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0.25% 올렸을 때 현재의 부채 규모로 봐서 우리 일반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이 2조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금리 2번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0.50% 올렸으니까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은 약 한 5조 8천억 정도 되죠. 그럼 그만큼 돈을 많이 못 쓰게 될 거니까 소비가 억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 물가가 오르는 상당 부분이 공급망 이 차질에서 오지만 거기에 일부 부분에서는 지금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비의 정상화 측면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감소해서 GDP가 충격을 받는 그런 정도로 금리 인상폭이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국은행 이주열 총리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 GDP가 떨어지거나 그 시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소비 측면에선 그렇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제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연끌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연끌을 앞으로 하겠다고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을 사겠다는 매수 심리를 좀 억제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대 심리하고의 차이겠죠. 지금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1.0%로 완화적이고 또 부동산을 사서 1% 이상을 내가 수익을 확실히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기대 심리가 실질 금리보다도 높다면 부동산을 계속 살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매수 심리는 좀 위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인플레이션 가 지속될 경우 이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하겠다 그런 신호를 보냈는데요. 네, 미국은 아직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어요. 적어도 현재 연준 FOMC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6월 달까지는 금리를 손대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 바람에 뉴욕 증시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뉴욕 증시에 지금 방금 나온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의사록을 보면요. 이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내년 6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기로 하긴 했지만은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 네.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더 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해보자. 이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당초 내년 6월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또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데요. 예. 테이퍼링을 지금 내년 6월 달까지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지금 통화 확대량을 축소해 가는 것인데 그것도 좀 더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은 물가가 지금 PCE 물가가 지금 막 나온 그 가계 소비 지출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5.0% 오른 거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현재로서는 별로 우려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오른다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이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 먼저 짚어봤고요. 종부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종부세 납세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세액도 지난해 2배입니다. 원래 당초에 정부가 2%다, 전 국민의 2%만 종부세를 낸다고 얘기했는데 뭐 체감상으로는 주변에 보면 좀 더 많이 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이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종부세가 좀 과도하다, 폭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일각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세금을 좀 더 내야 된다.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 끌리고 있어요. 현재 지금 종부세는 토지에 대해서 내는 종부세와 주택에 내는 종부세가 따로 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주택분 종부세를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예. 토지분 종부세도 이제 추가로 부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 종부세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2만 명이 됐는데 이 102만 명 이제 계산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 좀 다르죠. 이것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정부 말대로 2% 이하에 불과한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영유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했을 때 또는 또 가구 숫자로 했을 때 또 집 가진 사람으로 했을 때 숫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2%가 맞냐 7%가 맞냐 이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급격히 전년 동기 대비에 늘어나니까 과세 대상자가 늘고 또 세액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놀라는 분위기, 그런 충격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종부세 부담이 기대와 다르게 또 전월세 시장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셋값이 급등하지 않을까요? 예, 그 대목 지금 그 제목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세금을 매겼을 때요, 세금 정책을 했을 때 이 경제학자들이나 이 세금 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세금이 전가가 되는 세금은 A라는 사람을 보고 때렸는데 실제로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 때문에 엉뚱한 B, C 쪽으로 흘러가는 이것을 이제 경제학에서 조세의 전가, 세금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네. 종부세를 이렇게 때렸을 때 이 종부세 세금을 내야 되는 임대인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 이제 임대를 주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그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나도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공교롭게도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작년에 우리 정부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을 해서 최소한 4년간은 네. 가격 인상 5%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살도록 해줬는데 그게 1차 만기 도래하는 게 내년에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가격 제한 폭 없이 협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 30%도 법률적으로는 올리는데 제한이 없죠. 그러나 이제 정부 일각에서는 아무리 임대인이 더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전세료나 임대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세금 전가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 세금 전가의 폭은 이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런 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요. 아무튼 전가를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해외 주식입니다.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화증권 보유액이 연일 최고치를 쓰고 있어요. 뭐 종목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테슬라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동학개미의 배신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소액주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면서 그로 인해서 기업의 자금이 조달되고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만 이 동학개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금액 면에서도 숫자 면에서도 줄고 어디 갔느냐 봤더만 다 밤사이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서학개미 쪽으로 움직였어요. 물론 컴퓨터를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건 아닌데 온라인으로 미국 주식을 집중적으로 많이 사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에 가야 될 돈이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데 동학개미 입장에서는 동학개미가 배신을 한 게 아니라 동학개미는 한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한국 기업을 살려주려고 했는데 한국의 기업들이 주가를 안 올리고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을 당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뭐 서로 이제 입장은 이래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로 바뀌어서 사고 있는 외화 증권의 잔고량이 무려 121조 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전분기 대비 지금 10%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약 40% 아주 폭발적으로 해외 주식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요. 네. 미국 주식 중에서도 테슬라, 엔비디아, 리비안
메타가 이제 페이스북이죠.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가장 주목받는 뜨는 종목들 또 변동이 심한 종목들인데 아무튼 이 서학 개미들의 변신이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면 국내 증시에서는 주가 하락에 또 베팅하는 모습인데요. 그중에서도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2배인 고퍼스 상품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늘고 있는데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예,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가장 그 초보 중에 초보들은 주가가 올라야만 주식을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조금 상수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네. 바로 인벌스나 곱벌스에 투자하는 건데요. 저게 주가 지수 코스피 200 같은데 주가 지수가 떨어지는데 베팅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만큼의 차액을 걷는 겁니다. 그것을 인버스 투자라고 그러는데 그 인버스에다가 2배 주는 것을 2배 곱버스, 4배 주는 것을 4배 곱버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질 때는 떨어지려는 주식에 투자하고 오를 때는 오르려는 주식에 투자하면 요거 보는 눈만 있다면 양쪽으로 돈을 다 벌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반대로 하게 되면 곱버스를 잘못하면 4배 곱버스를 잘못했다면 주가 떨어지는 와중에 4배를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 지금 곱버스나 인버스 투자가 많다. 이것은 또 주식 환경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